네, 안녕하세요. 토스증권 UX 리서처 이예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평일이고 되게 오전 시간이고 또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실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평소에 그 발표할 때보다도 몇 배는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잘 아깝지 않게 그리고 시간 아깝지 않게 저도 준비한 발표 내용 잘 마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왜 안 써?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 짚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발표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네, 얼마 전에 SNS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 글을 봤어요. 한 개발자가 자신의 이제 8살짜리 딸이 AI랑 45분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해리포터 그 챗봇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코딩 한 줄 없이 그냥 이제 말로 대화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디자인 영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앱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 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줄의 프롬프트로 뭐 UI나 화면 흐름, 또 데이터 구조까지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는 그 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메이커가 되는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리서치 분야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베를린에서 개최된 UX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AI 모더레이터가 직접 공감하면서 유저를 만나고 또 분석 리포트까지 알아서 완성해주는 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좀 감탄하면서도 한 구석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내 자리 괜찮을까? 내 전문성은 대체 불가능한 걸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토스에 와서 이 변화의 흐름을 더 극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앞서 말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서 문화적인 변화가 이미 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토스에는 유저 무물데이라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물어보기 데이가 있습니다. 뭐 디자이너든 PO든 필요하면 누구나 다음날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디자이너 동료가 새로운 시안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일 무물데이에서 유저 만나보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곳에서는 이미 모두가 좀 리서처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리서처라는 직무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조직 내 리서처가 아닌 뭐 디자이너 분들이나 기획자, PM, PO들이 직접 리서치를 수행하는 비율이 무려 84%에 달한다고 해요. 리서치는 이제 정말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도구가 되었고 누구나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UX 리서치는 더 이상 역할이 아니라 정말 역량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구나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앞으로 리서처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존재의 의미가 생길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 제 생각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UX 리서처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또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컨셉만 존재하는 단계에서 리서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쯤 퍼즐은 맞춰보셨을 거예요. 이게 큰 퍼즐일수록 되게 막막한데 이렇게 한쪽 면이 평평한 테두리부터 이제 맞추면 전체 그림의 윤곽이 잡히게 되죠. 제품의 초기 기획 단계도 마치 큰 퍼즐을 테이블에 엎어놓은 순간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 아이디어 넘쳐나는데 어디서부터 맞춰야 할지 막막한 거죠. 이때 리서처는 유저 관점이라는 모서리 조각부터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팀의 관점을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에서 우리는 유저의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기 쉬워요. 네. 이걸 만들면 시장에 어떤 임팩트가 있고 비즈니스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제품 안에서는 다른 서비스들과 어떻게 시너지가 날까? 이때 리서처는 유저 관점으로 서비스의 뼈대를 잡는 역할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유저는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그 유저의 문제와 제공할 핵심 가치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팀이 함께 발굴한 문제와 가치는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작용합니다. 저희는 이걸 모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그 문서로 좀 정리를 해두고요. 우리의 모든 액션을 검증하는 살아있는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시안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도, 시안에 대한 뭐 디자인 피드백을 할 때도 이 질문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UT를 할 때에도 우리가 제공하려는 가치랑 문제 해결점이 유저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합니다. 결국 제품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논의가 이 하나의 문서에서 시작되고 또 다시 이 문서로 귀결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초기 제품의 컨셉을 구체화했던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정말 심지어는 이제 분초 단위로도 급변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정보는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놓치는 정보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의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AI가 실시간으로 시장 이벤트를 탐지해서 증시가 막 흔들릴 때마다 이 이유를 알기 쉽게 해석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기획하는 시점에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론칭하면 콘텐츠 뭐 이해도나 재방문율이 높아질 거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콘텐츠 구독 탐색을 더 자주 반복하게 될 거다. 아니면 뭐 비즈니스에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제품의 그 임팩트나 론칭 이후의 프로젝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또 공급자 관점과 유저 관점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품의 성공 지표에 유저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는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재방문율을 높인다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면 유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여기저기서 노출하게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사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노이지한 UX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독 탐색을 더 자주 반복하게 만든다라는 목적 달성에만 집중하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여주게 될 수도 있고, 이건 불필요한 탐색을 가중시키거나 나랑 관련 없는 내용이 도배돼서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제품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문제나 가치가 아니라 이제 유저의 문제와 가치에 집중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기획 초반에 이런 식으로 앞선 2개의 질문에 답을 해봤어요. 현재 시장에서 유저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는데, 증시 관련 이벤트, 그러니까 증시 관련 정보는 넘치는데 나랑 연결된 그 정보를 스스로 골라내야 하는 부담이 컸고, 또 외에 대한 그 설명이 부족해서 정보 간의 연결이 안 되고 탐색에 이제 피로가 누적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유저가 느낄 가치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뭐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실용성과 편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뭐 흩어진 정보를 시장 정보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니까 유저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지금 중요한 정보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이었고, 2번째로는 뭘 더 잘 이해하게 되는지 해석이나 학습에 대한 거였어요.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해석해서 유저가 먼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해준다라는 인지적인 가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을 통해 변화하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정보에 막 얘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발견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주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심리적인 가치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한 차례 유저 관점으로 팀의 생각을 정렬하고 나면 우리 제품이 가야 할 그 명확한 방향, 북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퍼즐의 테두리가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문제와 가치는 저희의 액션 아이템을 검증하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되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저를 만날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실제로 저번 주에 막 이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유저분들을 만나서 이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시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유저의 문제가 해결되는 UX인지 또 우리가 설정한 가치를 유저가 정말 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저희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파고들어서 다음 시안에 반영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정의한 문제와 가치가 유저에게 온전히 가 닿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뼈대를 세워서 이렇게 제품을 세상에 내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품은 처음 모습 그대로 있진 않죠. 그래서 시장도 변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우리 제품 쓰는 유저들도 변해요. 그럼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유저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땐 리서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상황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리서처는 흩어져 있는 문제 인식을 유저 목표 중심으로 정리하고요. 그에 맞는 개선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저희 팀의 증식 캘린더를 개선했던 경험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증식 캘린더라는 게 좀 생소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증식 캘린더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벤트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미국 금리 발표가 있다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그 정보들을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일반적인 증시 캘린더 그리고 저희 토스증권 증시 캘린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토스증권의 증시 캘린더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요 이슈를 이제 주별로 요약해주는 AI 주간 요약이나 또 이제 어려운 지표를 해석해주는 여러 장치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토스증권 UX의 미래라는 주제로 UX R&D 팀이 그 디자이너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이거 발표 되게 재밌을 예정이니까 이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 모습은요, AI로 해석해주면 좋겠다는 그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건 아니었어요. 온전히 유저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정말 필연적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개선 전에 토스증권 캘린더거든요. 이거 다른 증권사들처럼 사실 굉장히 평범했어요. 근데 저희는 투자자들이 증권사 앱 밖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주요 증시 알람을 막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좀 봤고 이 기능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럼 우리도 캘린더 사용성을 좀 제대로 높여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팀원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점이 다 다른 거예요. 캘린더인데 캘린더처럼 안 생겼다. 누구는 정보 위계가 없는 게 문제다. 아니다. 이건 이벤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문제다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쭉 풀어놓고 이거 어떻게 개선하지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숙제를 해치우는 것에서 이 개선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캘린더로 안 보이니까 캘린더 UI로 바꾸면 되나? 중요하게 보는 정보가 더 잘 드러나도록 개선하면 될까?처럼 이 표면 위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리서처는 팀의 막막함에 구조를 만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라는 막연한 질문을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유저가 이 기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잡을 정의했어요. 궁극적으로 이걸 왜 쓰고 뭐 때문에 증시 캘린더가 시장에서 고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드는 건데요. 그동안의 설문, 인터뷰, 데스크 리서치 내용을 전부 펼쳐두고 증시 캘린더를 쓰는 유저들의 보이스를 먼저 그룹핑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저들은 단순히 일정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잡으로는 중요한 걸 놓치기 싫으니까, 좀 중요한 걸 놓쳐서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하니까 내 투자에 영향을 줄 핵심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챙긴다. 두 번째 잡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논리를 세워서 더 자신감 있게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잡은 예측 가능한 이벤트에 대해서 미리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방어한다.
즉 이제 불안 해소, 자신감 획득, 기회의 포착이라는 이 본질적인 니즈가 있었기에 증시 캘린더에 들어와서 일정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 잡의 달성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들을 찾았습니다. 위계 없이 나열된 리스트 형태의 UI는 어떤 증시 이벤트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이게 증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었고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모든 정보가 쏟아지는 형태의 방식은 당장 이번 주에 일어날 이벤트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또 설명 없이 지표, 수치만 기재된 이 상세 페이지는 이걸 봐도 이게 뭐 높아서 좋은 건지 낮아서 좋은 건지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또 증시 분위기가 어떤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또 결국엔 다른 채널에 가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해 요인들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의 방향이 잡혔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증시 캘린더는 앞서 말한 유저의 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과정에 방해가 되는 그 방해 요인들을 최대한 없앤 모습일 거야라는 그 공감대가 생겼어요. 즉 단순한 정보 리스트가 아니라 유저가 정보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잘 쓴다의 정의를 팀 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서비스 만든 후에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유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검증해보기 위해서는 이 잘 쓴다의 정의를 어떤 것으로 설정할지 합의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품이 성공했다를 정의할 수 있는 성공 기준을 좀 설정을 해두는 거죠. 저희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가 인지, 이해, 준비라는 이 세 단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인지하고, 또 그 이슈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또 필요하면 사전에 뭔가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용하길 기대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UT를 하면서 우리가 의도한 이 세 단계를 정말 유저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지, 경험하지 못하면 왜 그런지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의도가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시안을 계속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저희의 그 디자인 결정들에 대한 모든 왜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히 일정을 나열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다시 느낀 건, 리서처는 단순히 더 나은 UI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제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가장 본질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유저의 목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도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품의 성장과 확장 단계에서 리서처가 어떻게 다시 제품의 본질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곰 조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평화롭게 이 조이라는 친구가 미국 북부의 숲에 살고 있던 흰색 곰이에요. 북극곰이 아니고 흰색 곰이고 알비노 그리즐리 베어입니다. 얘가 이 털이 하얗다는 이유만으로 북극곰으로 오해받은 이야기인데요. 한 그 동물 보호 단체가 이 숲에서 조이를 보고 북극곰이 왜 여기 있어? 하고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강제로 얘를 북극에 보내줘 버린 거예요. 도착한 다음에 자신들이랑 이제 종이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 북극곰들이 서식지로 들어온 조이를 막 계속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얘가 막 도망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광경을 발견한 북극 동물 탐험가인 어떤 사람이 다시 얘를 미국으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동물보호 단체가 얘를 또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너 북극곰? 우리 동물보호 단체니까 너 고향으로 보내줄게 하면서 북극곰 보호소로 보내줬고, 여기 있던 그 북극곰들이 또 조이를 막 괴롭힌 거예요. 몇 달이 지나서야 조이가 북극곰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그제서야 파악한 보호소 직원들이 조이를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제품을 만드는 저희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유저에게 분명 필요할 거라는 좋은 의도로 기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유저의 진짜 맥락과 맞지 않아서 마치 흰색 곰을 북극에 데려다 놓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 사례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 제품이 흰색 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맞는 숲을 찾아주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스증권 하면 이제 모바일 제품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는 토스증권 PC라는 제품을 PC 환경에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그 전통적인 PC 주식 플랫폼 HTS라고 하죠. 요건 이제 좀 복잡하고 기능이 과해서 마치 그 뭐랄까요, 전문가들을 위한 요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반대로 토스의 그 심플리시티라는 정체성을 녹여서 더 간결하고 직관적인 PC 거래 환경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출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흘렀거든요. 그랬더니 제품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분명 PC로 거래하고 싶은 유저도 많고 또 기능도 갖춰져 있는데 왜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막 엉뚱한 곳에서 찾기도 했어요. 마치 아까 그 동물보호단체가 북극이 너무 추운가? 먹이가 부족한가? 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게 뭐 UX가 불편한가? 제품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시나? 같은 가설들을 세우고 검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리서처는 이 모든 그 실행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졌어야 했어요. 혹시 우리가 데려온 이 곰이 북극곰이 맞는 걸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PC 환경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모바일의 기능을 PC에 옮겨놓기만 한 건 아닐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저희는 제품의 그 개별 기능이 아니라 제품의 정체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제품을 가장 잘 쓸 거라고 생각했던 유저들을 좀 먼저 만나봤어요. 토스증권 그 모바일 앱을 정말 활발하게 잘 쓰고 계시면서 평소에 이제 주식 투자에 PC로 이제 뭐 정보도 보시고 거래도 하시는 주식 투자의 PC를 아예 잘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저희의 코어 타겟이었죠.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모바일로 되니까 뭐 굳이 PC에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모바일로 쓰는 게 더 편하더라. 문제는 이제 북극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유저들은 굳이 모바일이라는 이 정말 따뜻하고 익숙한 숲을 떠나서 비슷하게 생긴 PC라는 이 북극으로 갈 강력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북극곰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품이 사실은 유저들에게 숲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흰색 곰으로 보이고 있던 거죠. 결국은 조금 더 이거를 입체적으로 제품 또 유저 뭐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제품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거는 정말 단순히 기능 몇 개를 해결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제품 뭐 유저 시장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수집 가능한 정말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펼쳐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유저들이 PC 제품에서 어느 화면에서 이탈하고 또 어느 기능을 쓰지 않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전체 위성 사진을 찍듯이 데이터도 막 뜯어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서 유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생각과 또 감정들이 있었는지 정성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 현지인의 뭐 증언을 다각도로 들어본 거죠. 그리고 PC 기반의 거래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생태계는 어떤지 이제 탐사를 나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PC 주식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그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어떤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말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장 트렌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뭐 제품, 디자인, 전략, 마케팅 등등등 정말 여러 유관 부서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모두가 함께 펼쳐서 보면서 지금 우리 곰은 어떤 숲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가장 가치 있을까에 대한 그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리서치의 결과는 단순히 어떤 특정 기능을 개선하자라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제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팀 모두에 대한 그 합의와 공감대에 있었어요. 다른 곰들도 저기 사니까 우리도 저기 살자가 아니라 우리 강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가장 살기 좋은 숲은 이곳이다라는 걸 함께 찾아내려고 한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제품의 성장, 확장 단계의 리서치는 정답 하나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누구고 또 어디에 있어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어요. 사실 이 과정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품의 그 개발의 세 단계에 따라서 리서처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고민과 또 경험을 공유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디어만 존재하는 단계에서는 유저 관점이라는 그 퍼즐의 테두리를 맞추면서 제품의 단단한 뼈대를 세워갔다면요. 두 번째, 또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개선할 때는 유저의 근본적인 잡을 정의하고 또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장이 정체되었을 때는 불운한 곰, 우리 이 조이가 살아야 할 진짜 숲을 찾아주면서 우리 제품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정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렇게 누구나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시대에 리서처 진짜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이 발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리서처로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제 UX 리서처는 리서치 자체를 진짜 잘하는 사람, 마치 방망이를 깎는 장인처럼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인터뷰 스킬이 뛰어나고 뭐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막 발굴해서 논리적으로 막 이걸 잘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최고의 리서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토스증권에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좀 다릅니다. 저런 방망이 깎는 일은 언젠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건 리서치 스킬 너머에 있다는 건데요. 뭐 버드아이뷰로 제품과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 그리고 흩어진 팀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이제 더 깊은 논의로 이끌어서 결국에는 팀을 움직이게 만드는 UX 리더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지금의 당신은 그런 리서처냐라고 물으면 저 솔직하게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토스증권에서 이런 리서처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배웠고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이제 매일 부딪히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